박 대통령 면담일지에 따르면 김동조 외무장관은 4월 30일 오후 5시 31분부터 6시 25분까지 박 대통령에게 월남교민 철수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 김 장관은 김영관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들과 교민들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보고한 듯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전한다. 박 대통령: 김 대사가 들어오거든 즉시 다른 곳에 대사로 내보내시오. 김 장관: 현재로서는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거 외에 있잖아요. 한병기를 불러들이고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소. 마침 그 하루 전에 박 대통령은 일시 귀국한 사위 한병기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다. 다음날 이대용 공사가 주월 일본 대사관에서 김동조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구출 요청 전문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화가 난 대통령은 김 대사의 귀임 인사를 받지 않았다. 김 대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사직을 사임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용 공사 일행을 구출해 올 것을 정보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지시한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철수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마틴 대사였고, 이를 워싱턴에서 감독한 것은 키신저 국무장관이었다. 1999년에 나온 그의 두 번째 회고록 재생의 시기에는 마틴 대사가 마지막 헬기를 타고 대사관을 떠났고, 그때가 4월 30일 새벽 4시 58분으로 돼 있다. 이때 워싱턴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미 대사관 철수 작전을 통제하던 미 해병 구상륙 여단의 병력 129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헬기가 투입됐다. 이 해병대까지 대사관 옥상을 통해 철수한 2시간 뒤에 월맹군이 사이공 시내에 들어왔다는 것이 키신저의 기록이다. 키신저는 이 회고록을 쓸 때까지도 수백 명의 한국인과 월남 사람들이 마지막 철수 헬기를 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잘생긴 대령이 우리는 대사관 뜰에 400명의 베트남 친구들을 남겨놓고 떠났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고서 키신저는 그 대령을 수소문했다. 그는 육군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이런 요지로 설명했다. 나는 아직도 그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19번째 마지막 헬기에 마틴 대사가 탔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것으로 철수가 완료된 줄 알았다. 누군가가 대사관 출입문을 열어줘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와 당초 철수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월남 정부가 망한 뒤에 친공 세력과 베트공이 사라져버린 점을 강조했다. 민 대통령과 강요들은 전원 체포되고 사라졌다. 서방 세계에서 월남 민주연합 정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세력으로 선전됐던 베트공도 민 대통령과 함께 사라졌다. 통일 이후 월남 지역에 대한 자치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월맹의 선전술에 속았든지 자신들의 위선에 스스로 넘어갔든지 세계 언론은 월남전에 대해 큰 오보를 했다. 기자들은 베트공이 월남에서 자생한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란 선전을 믿었다. 이 베트공이 월맹의 지휘를 받고 있었고 나중에는 14만 명의 월맹군이 내려와 베트공 부대를 장악했으며 70% 이상의 병력이 월맹 군인이었다는 점을 미국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사이공의 월남 대통령 관저인 독립군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월맹 깃발을 올리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에서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월남이 무조건 항복하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월남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지금 피란길을 걸으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산군은 처음에는 티우 대통령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니 후임인 홍 대통령도 물러나라고 했고 그런 뒤 민 대통령이 들어서자 그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월남의 반정부 인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지금 피란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공산치하에서 그 반정부 인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인권과 자유를 달라는 그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봅시다. 이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비장한 일기를 남겼다. 월남공화국이 공산군에게 무조건 항복.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월남 국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8년간이나 싸워서 그들을 도왔다. 연 파병수 30만 명.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월남공화국이란 이름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남이 도와주려니 하고 그것만을 믿고 나라 지키겠다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만국의 비애를 겪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만국하고 난 연후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후회 막급일 것이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사직생, 필생직사다. 이 강사는 조상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영고성세를 다 겪으면서 지켜오며 이룩한 조상의 나라다. 조국이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결코 못 지킬 리 없으리라. 5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국민들의 사기가 왕성하고 건설에 대한 의욕이 높아 외적의 위협이 있더라도 능히 이를 격퇴할 수 있으나 위협이 없어지면 국민이 방심하여 사치해지고 그 같은 사치가 만성화될 때 쇠잔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침략자의 뜻이 성취될 경우 우리 민족사의 반전을 초래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겠습니다. 4월 30일 월맹근 탱크가 사이공의 독립군 철문을 밀어버리고 진입함으로써 월남전이 종결되고 인도 진화반도의 적화가 현실화되자 다음 차례는 한반도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 머리 위로 깔렸다. 5월 13일 월남 교민들을 태운 두 척의 해군 LST가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다. 그는 이로써 일체의 반정부 운동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다. 긴급조치 9호 시대가 열린 것이다. 9호가 금지한 행위는 유언비어 유포에서부터 유신헌법 부정 반대 선동 왜곡 행위와 학생들의 정치적 집회 및 시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반정부 활동이었다. 국회의원이 한 발언은 면책이 되지만 이를 보도하거나 전파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선포에 즈음한 특별 담화에서 북한 공산 집단이 작금의 비극적인 인지 사태에 편승하여 남침이 가능하다고 오판할 우려가 증대됐다. 미중유의 난국에 처해서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 총화를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보도조차 될 수 없었다. 여론도 조용했다. 박 대통령은 월남 사태로 야기된 안보 위기를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데 이용했다. 그 효과는 1979년 초까지 갔다. 약 4년간의 정치적 안정이 월남 사태와 긴급조치 9호로 가능했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 국방력 건설에 매진한다. 그는 또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진출하여 이것으로 몰린 오일머니를 가져와 국내 경제 건설에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중동 건설 시장에 한국 기업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월남 전선에서 벌어진 각종 공사와 용역을 소화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 최초의 집단적 해외 진출이었던 월남전은 끝났으나 거기서 배태된 한국인의 조직력과 야성이 또 다른 활동 무대를 만든 셈이었다.